되게 다양한 모멘텀들을 계속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현대차 그룹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다운사이클도 올해 내내 주가 빠졌잖아요. 반영은 된 거거든요. 이 인플레가 좀 완화되면 분명히 외국인의 저는 시각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결국 투자 성패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우리 그 주도주였던 과거의 주도주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반도체주 뭐 아직 뭐 지루하죠. 뭐 하이닉스가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오긴 했으나 어쨌건 뭐 내년 상반기서부터 좀 풀릴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요. 네. 반도체가 근데 이제 반도체는 저도 이제 많이 얘기는 했지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안 좋다. 그리고 다들 동의하는 게 이제 다운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하락이 시작됐다. 이건 저도 인정해요. 왜냐면 PC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매일 반도체 가격 딱 보면요. 매일 빠져요. 네. 그래서 다운 사이클이 시작된 건 맞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다운 사이클의 폭인 것 같아요. 옛날에 2018년도에는 예를 들면 그 고점이 100이라면 0까지 거의 0까지 그냥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진폭이. 근데 비관론자분들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른다. 그래서 아직 기다려야 된다. 이 논리고,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예를 들면 고점이 100이면 이번 사이클은 한 60이나 50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논조예요. 그러면 2018년과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운 사이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 근거들이 최근에 조금씩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IR에서 확실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D램의 수요처가 옛날과 다르다. 뭐냐, PC는 이제 비중이 줄고 있지만 그렇죠. 서버 비중이 훨씬 늘어나고 있고, 이 서버가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수요가 하나 나왔잖아요. 메타버스가.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MD 주가가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 공급한다고. 엔비디아도 네, 엔비디아도 맞아요. 장난 아니고 네. 올라가더라고. 근데 왜 삼성은 안 가죠? 그게 좀 답답해요. 왜냐 삼성이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안 그렇죠. 가요.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수요처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팩트니까. 그러면은 D램의 수요처가 하나 생겼다는 건 과거보다 진폭을 낮춰줘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공급에서 내년에 DDR5도 나오겠지만 공급이 예전처럼 늘질 않아요. 삼성전자가 언급했잖아요. 미세 공정 때문에 옛날처럼 많이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공정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옛날에 반도체를 예를 들면 2달 만에 만들었다면 이제는 3개월, 4개월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점점 주기가 길어지면 공급이 줄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냐? 약속을 했거든요.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주기로. 예, 그러면 D램에 지금 삼성전자가 돈 제일 많이 버는 데가 어디죠? D램이잖아요. 그렇죠. D램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면 큰일 나요. 약속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럼 뭐죠? D램의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설비 투자를 많이 못 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면 수익성이 올라가니까 그럼 돈을 벌겠죠. 이 돈 가지고 뭐를 하죠? 비메모리에 투자를 해요. 비메모리 투자하고 남는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이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리는 시스템이.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극도의 비관론만 많았지만 이런 좋은 점들이,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직접 하이닉스도 비슷한 톤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다운 사이클도 올해 내내 주가 빠졌잖아요. 반영은 된 거거든요. 이미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비관론보다는 이제는 조금 무게추를 좀 옮기시면서 긍정적으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그 주가는 이미 비관론을 또 너무나 크게 반영을 한 상태니까 저는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도 이제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차의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좋고 기아가 실적도 좋은데다가 놀라웠던 게 기아도 위기잖아요. 아니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그렇죠. 못 만드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1.6조인가요? 2분기 영업, 3분기 영업이익이. 무슨 얘기냐? 이런 공급이 안 되는데 단가를 올려가지고 지금 시장이 원하는 바로 그 회사가 기아 같은 회사예요. 미국 기업들이 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인플레잖아요. 그렇죠. 비용 부담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데 그걸 가격 전가하는 기업은 주가 올라가 버렸어요. 기아도 그랬잖아요.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이 안 되는데 판매 단가를 올려가지고 이익을 늘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지금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아가 되게 매력이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근데 내년에 반도체 공급이 조금 지금보다 정상화되면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겠죠. 근데 차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야속한 일 수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좀 짜증날 수 있는데, 한 번 올라간 음식료 가격은 절대 안 떨어지고요. 그렇죠. 자동차 가격도 잘 안 떨어집니다. 철강 가격 떨어진다고 자동차 가격 안 떨어져요, 쉽게. 그러면 내년에 생산까지 정상화되고 가격은 올라가 있어요. 그럼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요. 이 사이클이면 이걸 우리가 그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현대차, 기아는 반도체 공급만 진짜로 생각보다 정상화가 빨리 되면 엄청난 사이클이 크게 나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모빌리티로 가잖아요. 로봇 회사도 인수했고, 그렇죠. 자율주행은 2023년부터 시작을 하고, 예, 그 뒤에 수소차도 있고, 되게 다양한 모멘텀들을 계속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현대차 그룹인데, 어떻게 리비안보다 가치가 못하냐 이거죠. 리비안은 지금 자동차 몇 대 안 만드는데 100조가 넘었어요. 두 대 나왔다 그러던데. 네. 근데 현대 기아 합치면 시가총액이 한 80조인가 90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아직도.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된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차, 기아인 것 같아서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좀 물량을 늘려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작년에 재미를 보긴 했는데 네. 올해는 완전히 그냥 우리 폭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이오주 정말 재미없었죠, 올 한 해. 아유, 뭐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많이 고통이 하락했죠. 너무 컸어요. 작년에 올라가고 나서 제가 그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 20만 원 갔었잖아요. 그때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이게 4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주가가. 그 주주분들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진단키트 확 올랐던 기업들이요, 뭐 대표 기업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기본적으로 반토막 이상 나니까 이제 상실도 크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장 이제 좋았던 게 백신 CMO인데 그쪽마저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믿을 게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너무나 힘든데, 거기에 머크나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게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다만 이제는 바이오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이미 많이 빠진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바이오 중에서 코로나 수혜주 말고요, 코로나 피해 기업들이 있었어요. 아, 병원에서 우리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병원 못 갔잖아요. 그 소아과가 영업이 잘 안 된대요. 왜?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안 데리고 온대요. 그렇지, 왜냐면 걸릴까 전염될까봐 못 데리고 가는 다녔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아과 하시는 분들이, 그 병원 하시는 분들이 같이 병행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내 것까지. 아, 내 거.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간호사들 뭐 네, 월급도 줘야 주기도 되고. 힘들지. 그래서 같이 병행을, 실제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위드 코로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다시 본업이 정상화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처방 의약품이 늘어나요. 거기서 이제 의사분들이 처방을 하실 때 당연히 의약품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되게 안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우리 일반 제약주들.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3분기에요, 동아이스티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제가 봤어요. 거기서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처방 의약품 이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백신 접종이 3분기부터 우리나라 시작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아,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 좀 괜찮겠다. 우리나라 대형 제약사는 처방 의약품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제약주를 보실 때도 위드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호재예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을 할 때 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환자를 모집을 못한다. 그렇지. 예, 어려운 거죠, 이게 임상 시험을 하기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 위기다 보니까 무조건 코로나 치료제, 백신 쪽으로만 이게 임상이 잡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 아니면 처방 의약품 높은 그런 제약 바이오는 이제는 내년 초를 좀 기대하시면서 비중을 저는 좀 늘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진짜 내년도에는 이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차기 주도주가 네.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바이오가 저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너무 부러웠던 게 왜 우리 한국에 화이자 같은 기업이 없을까. 뭐냐면 백신하고 치료제를 동시에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 정말 대단한 것 이건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우리나라도 못할 건 아닌데, 우리나라 기술력 있잖아요. 이번에 보면 셀트리온이 레키노라제 유럽에서 이제 거의 승인 받는 걸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저는 뭐 경구용 치료제 때문에 좀 의미가 반감됐다고 해도 대단하다고 느낀 게, 어쨌든 신약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 뭐 경구용 치료제를 떠나서라도 우리 한국에서는 중증 환자 대상으로 이미 치료를 하고 있고 유럽에까지도 이게 나간다는 거는 의미가 진짜 있는 거거든요.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정부에서도 좀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화이자 같은 기업이 왜 안 나오겠어요. 예.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는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CMO. CMO는 세계 1등이에요. 삼성바이오. 근데 여기서 머물지 말고 신약 개발하는 쪽에 왜 자꾸만 이게 사람들이 투자 안 하냐면 너무 다쳤어요. 신약 임상에서 실패하고. 그렇지. 예. 그리고 신라젠 쇼크가 좀 한 번 있었잖아요. 엄청났었죠. 예. 그래도 저는 제약바이오는 반드시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돼야 우리나라 전체 시장도 좋아지고 그다음 코스닥 시장이 또 좋아져요.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의 좀 내년도 뭐 제가 뭐 어떻게 성공한다 그건 모르지만 한번 기대감 가져보시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어려우시면 역시 여기도 ETF가 있어요. 바이오 ETF가 많아요. 국내에서 만든 거예요? 네, 뭐 코덱스 바이오, 타이거 헬스케어 이게 대표적인 건데, 기업 하나 투자해서 잘못해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좀 두려우시면 한번 바이오 ETF 투자를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개별 기업에 관심 있는 분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 ETF에 담겨 네, 있는 맞아요. 주식들, 네, 한번 종목들 가지고 스터디해 보는 맞습니다. 것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본 게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하고 정말 고통을 줬던 이 섹터 중심이었는데 네. 이거 외에도 뭐 많이 있겠죠? 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가 이제는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제 안 갖게 된 그 대표적인 섹터가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던 두 개 섹터가 있어요. 뭐냐면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 맞아. 이 두 개가 철강.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철강은 숫자가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포스코 실적 보셨잖아요. 너무 좋은데 PER이 3배고 배당 수익률이 4%가 넘는데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그냥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뭐 이제 이유는 피크아웃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건설주는 생각보다 지금 분양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허그라고 분양가 이제 심사하는 그쪽 있잖아요. 보증해주고 여기서 재건축 조합원들하고 분양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뭐가 안 맞았나 봐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지금 시세가 너무 올랐는데 우리 분양가 너무 싸다. 이거 안 돼. 근데 허그는 그 이상 안 된다. 이게 마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이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분양이 안 됐으면 내년에는 이연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에 분양 늘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뭐 여든 야든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250만 호 주택 공급.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물론 공공이냐 민간이냐 좀 달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택 공급 늘어나거든요. 이건 또 건자재한테 되게 호재예요. 시멘트나 뭐 아니면 뭐 창호지나 이런 쪽 다 호재니까. 그래서 건설 쪽도 지금 올해 기대했던 게 안 나오니까 주가가 좀 부러졌지만 그만큼 점점 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철강도 제가 좋게 보는 게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줘요. 철강의 전방 산업이 건설이잖아요. 제일 큰데 이게 중국 규제가 좀 풀리고, 중국은 그리고 철강 공급 늘린다고 안 했어요. 무조건 감산이고. 내년에 미국부터 인프라 투자 들어가잖아요. 그럼 철강 공급 늘어나요. 거기에 자동차, 조선 이것도 주요 전방 산업인데 내년이 올해보다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전방 산업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철강이 이렇게 빠졌다. 저는 좀 너무 과도한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건 예상이지. 예. 또 예상은 항상 또 틀리기도 틀릴 수도 하니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쁘게 안 보는 게 밸류가 싸기 때문에 그렇죠. 틀려도요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이게 하단이 단단하면 좋은 점이 내가 설사 틀려도
큰 손해는 안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철강 건설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봐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대선 정책주 해가지고 우리가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임팩트가 붐이 없죠. 있을 맞아요. 것 같았는데 예.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너무 NFT로 쏠려서 그래요. 그럴 수도 예, 있어요. 옛날 같으면요, 이거 아마 대선주 아마 뭐 펑펑 뛰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그냥 NFT로 쏠려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정책 수혜주 중에서는 한번 건설업종은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작년도 뭐 정말 전례 없는 시장이었지만 올해도 정말 전례 없는 시장이다. 뭐 이런 표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잖아요. 그 뭐 그렇게 올라가기도 네. 그렇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도 네. 아 이런 거구나. 뭐 새로 깨닫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가상화폐라든가 뭐 말씀하신 NFT라든가 이 수급에 있어서도 빠져나갈 구멍들이 여러 개 많았어요.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장이 안 좋았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 오른 이유가 이제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딱 저는 차별화되는 게 딱 두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새로운 이제 신규 수요처가 나와버린 거예요.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너무 많았고 그리고 주식 안에서도 시장 안에서도 그게 있었잖아요. IPO가 너무 많았어요. IPO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카뱅 사려고 다른 거 다 팔고 그렇죠. 약간 이런 거 특히 이걸 기관 투자자가 한 거죠. 기관들은요 카뱅이 진입을 하는 순간 비중을 늘려야 돼요. 이걸 그냥 방법이 없어요. 벤치마크 지수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너요 이걸 넣으면 누군가 다른 걸 팔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 IPO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결국 수급을 다 뺏겨가지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전 정부의 과계대출 규제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요새 뭐 전세대출, 요새 전세값도 굉장히 비싸긴 하는데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게 대출이 그래도 좀 이렇게 될 때는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안 팔아도 되는데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팔아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예.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개인들의 유동성을 위축시켜버려요. 대출 규제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액을 줄인다는 거는 규제고 이게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눌러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증시에 좀 약간 악재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는 좀 없는 그런 흐름인데 중국도 아시잖아요.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처럼 약한 이유. 중국도 막 계속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결국에 이제 정부의 약간 이런 대출 규제가 증시에 조금 부담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한국 증시가 좀 미국과 굉장히 좀 디커플링 됐던 좀 큰 원인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인플레이션과 이 정도 유동성을 돈을 찍어냈으면 엄청 올랐어야 엄청 되는데 올랐어야 되는데 그 돈이 다 딴 데로 가니까 비트코인 사니까. 옛날 금이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새 금 가질래 비트코인 가질려면 비트코인 당연히 겠지. 비트코인 가지려고 그러지 다들 요새 트렌드가 참 세상에 분명한 바뀌었습니다. 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엄청난 우리가 지금 격변의 시대에 있는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끔. 그래서 항상 트렌드 공부를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모르면 나만 뒤쳐져요.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진짜 꾸준하게, 그러니까 아예 메타버스 뭐 그게 뭐야 이걸 치부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결국 투자 성패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도 뭐 기운 내시고요. 뭐. 네. 예. 이 공부할 게 자꾸 늘어나니까 자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대주주 양도세 뭐 연말 이것 때문에 좀 흔들릴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가든 네. 어떻게 됐든 자꾸 수급이 좀 약해지고 있잖아요. 네. 개인들의 투자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러한 것들이 버무려졌을 때 연말 장세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근데 저는 그건 이제 이미 다 반영했다고 이미 생각해요. 다 반영됐다? 예, 계속 빠졌잖아요, 한국만. 디커플링 정도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요. 미국이 10% 오르는데 우리는 역으로 10%가 빠진 거예요. 20%가 벌어진 거예요. 이건 해도 너무 과하게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이슈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이슈들 때문인데 이제 다 반영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O가 많고 뭐 다른 데로 돈이 빠져나가고 대출 규제 이건 뭐죠? 다 유동성의 문제예요. 근데 기업의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업 펀더멘털 따라가거든요. 수급이라는 건. 그래서 너무 걱정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충분히 반영됐다. 그리고 양도세 회피도
내가 뭐 수익이 나야 뭐 양도세로 회피라도 하죠. 이익이 안 났는데. 그래서 올해는 별로 물량 나올 게 없어요. 급등한 기업들 몇 개 빼고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도 너무 걱정할 이슈는 아니고 설사 그것 때문에 또 12월에 흔들리면 뭐 좋은 찬스잖아요. 우리 매년 경험해봤잖아요. 양도 차익 과세로 12월에 증시 빠졌을 때 그때 주식 투자해서 매수하신 분은요 1월달에 다 수익 났어요. 매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걱정할 이슈가 저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개인들의 유동성이 좀 들어와야 뭔가 활력을 생기는데 그렇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증시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올려주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 삼성전자, 현대차 아니면 아까 그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이 삼각축이 주가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끄는 건 사실 외국인인데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외국인의 좀 심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달러가 좀 약해져야 되는데 인플레가 좀 완화되면 분명히 외국인의 저는 시각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약간 길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요새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감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서 완만하게 좀 가격이 좀 내려가 주면 외국인의 시각도 바뀌면서 대형주 올라가고 그러면 증시 올라가면 개인은 또 뒤따라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구도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한국 시장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니까 미국으로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작년에는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올해는 미국 시장이 좋고 내년도 되면 또 한국 시장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후회할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저는 근데 미국도 하긴 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해요. 포트폴리오 시대가 분산. 바뀌어 버렸어요. 미국의 혁신 기업이 너무 많고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혁신 기업 미국에 똑같이 상장을 하잖아요. 밸류 차이가 일단 벌어져 버려요.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예, 수급상.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는. 예,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하시되 근데 이런 현상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말리고 싶은 게 한국 주식 다 팔고 가는 거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몰빵. 내가 만약에 100 정도가 있으면 한 80 정도는 내 주식 국내 주식만 했다. 80을 하시고 20만 가시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경험을 해봐야 내가 뭘 알지. 국내만 하다가 미국 한다고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할 때는 무조건 꼭 ETF부터 ETF.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넘어가야 이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올라도 왜 오르는지를 모르겠고 맞아요. 빠져도 왜 빠지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맞아요. 그 자료를 찾는 게 힘들어요.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 한국의 재미는 없지만 한국의 장점은 그게 있어요. 정보를 어쨌든 내가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미국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어렵긴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응하기가.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